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민섭입니다. 오늘 원주시립도서관에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느슨한 연대의 힘, 그리고 부제로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 보았고요. 오늘 저는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배운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께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강연이라기보다는 어떤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죠. 어떤 거라고 있나요? 네, 걸어가고 있고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방시라는 이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방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세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지방시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섭이라는 제 이름보다도 뭐 지방시 작가 이렇게 더 이제 알려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10글자를 이제 세 글자로 줄인다. 여러분이 이런 책을 썼고 이걸 세 글자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방시보다 더 좋은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가요? 저도 이제 막 고민을 했었는데 뭐 나 강사, 나 지시 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다 좀 별로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같은데 종종 강연을 가면 학생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뭐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처음에 나는 따야 되니까 뒤에 끝에 두 글자를 따서 나대다 뭐 이렇게 줄이면 좋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말이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지방시라는 제목이 줄임말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 단어가 세 개가 있잖아요. 나, 지방대, 시간 강사. 사실 이 세 가지의 단어 무엇 하나도 별로 명품이라 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대, 지방에다가 대학이라는 글자가 결합하면 대단히 주변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죠. 또 시간 강사도 대단히 처우가 열악한 직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모여서 지방시라는 명품의 줄임말이 된다라는 게 어쩌면 이 처지를 더 잘 드러내주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문학을 공부했고 뭐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제가 했던 일들이고 그러다가 이 지방시라는 책을 쓰고 대학에서 나와서 지금은 책을 쓰고 만들고 뭐 기획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나올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이제 끊임없이 제가 여기서 무엇인가, 무엇으로 지내고 있는 건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규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결국 바랬던 건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 그리고 이 세계와 연결되고 싶다. 연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던 때에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제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저를 교수님이라고도 불러주고 이제 실상은 그렇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공간, 내가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지 않게 됐던 어떤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질문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해 보세요. 뭐 저것에 대해서 한번 누가 말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그런 질문들을 저 자신에게 해본 일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주로 좀 저희들의 이야기 그리고 대학이라는 곳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신 저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어떤 질문이나 고민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해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은 질문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 그리고 자기 주변을 향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사유한다, 성찰한다, 인문학적이다 이제 이러한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 대신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분노와 고민과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와 같은 사람들도 언젠가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이제 바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자신의 몸이 아주 힘들어질 때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혹시 이제 대학원 공부의 경험이 혹시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시거나 가족이 있으시다면 이제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대학원생들이 하는 농담이 있어요. 그 연구자들이 다 하는 농담인데 우리가 몇 달, 몇 년 걸려서 논문을 써도 딱 3명만 읽어 이런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 3명은 누굴까요? 네, 일단 지도 교수가 읽겠죠. 지도해야 하니까. 그리고 심사위원이 읽겠죠. 심사해야 하니까. 세 번째는 나. 이렇게 내가 쓴 글을 3명만 읽는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뭐 유명한 연구자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90% 이상의 논문은 그렇게 3명만 읽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박사과정 때 논문을 쓰고 있는데 친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민서봐, 네가 그걸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그걸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네가 그걸 논문으로 쓴다고 해서 이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어?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이 있었죠. 논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연구는 무엇을 고취시키고 뭐 발전시키고 해서 어떤 사회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왠지 거짓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멋진 대답을 해주려고 생각하다가 답을 못하고 그 친구를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 친구가 미안해 하고 치킨을 시켜줘서 같이 먹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마다 논문을 쓸 때마다 그 질문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논문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쓴 이 글이 딱 3명 말고 타인에게 이 사회와 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제 몸이 아주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몸과 마음을 다해 해 나갑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또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죠.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지,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사회의 공공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묻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답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예를 들면 제가 볼펜을 만든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기여했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라고 해도 누군가가 간편한 아침을 먹는데 내가 기여했어. 이러한 자부심을 아주 작게라도 가질 수 있겠죠.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라는. 그런데 거기에 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몸은 아주 아주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뭘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답을 아주 나중에 하게 됐는데 먼지였어요. 마치 그때 저는 먼지가 되어서 학교에 강의실이나 도서관이나 연구실 같은 곳들을 이렇게 둥둥 떠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될 때 더 큰 물음표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결혼을 한 분도 있겠고 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고 하시겠지만 보통 결혼할 때 프로포즈라는 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혹시 하신 분들은 멋지게 하거나 받거나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분들도 꿈꾸는 프로포즈가 있습니까? 좀 생뚱맞은 걸 여쭤봤죠. 근데 저는 아내한테 두 가지의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방학 중엔 월급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많이 밀려 있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생활비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가 전부야.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주기 힘들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신가요? 네, 이런 건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돈을 못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못 버는구나. 두 번째가 뭐니? 이렇게 물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좀 안 하면 좋겠어. 괜찮을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신가요? 아내가 이유를 물어봐서, 당신도 나도 지금 건강보험이 각각 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서부터 우리가 따로 내야 된다. 근데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지 않아서 직장 가입이 안 돼. 지역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데, 근데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 돈을 안 내도 돼. 그랬더니 아내가 잠깐 고민하더니, 그래, 그럼 우리 혼인신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 프로포즈 두 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밥을 먹다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왜 혼인신고도 못하고 결혼해야 하죠?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물어봤더니 다들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민서봐, 우리도 못했어. 나도 못했었어.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같이 밥 먹던 분들은 같이 공부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학생들에게 교수님 소리도 듣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누구도 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물음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뭐지? 왜 자기 결혼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대학은 뭐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지? 그리고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뭘로 살아가는 거지? 난 괜찮은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물음표를 갖게 되는 일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학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왜 내 노동을 증명할 수가 없지?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30이 넘은 노동하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노동자이자 사회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사회인이 아니라 반사회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반사회인은 사실 사회인이 아닌 것 같아, 그 반대편에 있어, 이런 말도 되겠고, 사회인은 사회인인데 한 반만 사회인인 것 같아,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는 혼인신고를 계속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야 될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언제일까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출생 신고를 하려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안 받아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생 신고도 혹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하다가 그건 아이한테 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침에 태어났는데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고 나오면서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아내의 남편이 돼야겠구나. 그러면서 한 달에 80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키워보진 않았지만 너무 염치가 없다. 내가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일을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보장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야지. 제가 그때 나이가 32살이었는데 그때까지 해본 일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거의 없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32살에 김민섭 씨라고 하면 어디로 어떤 일을 하러 가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선 계속 공부할 것이고 그러면서 한 달에 50만 원과 건강보험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일을 좀 찾게 된 거죠. 근데 평생 인문학을 공부해 온 사람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무작정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여름 8월이었으니까 무척 더웠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과 함께 쉬고 있는데 옆에 구인 공고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보장, 그리고 4대 보험도 보장, 월수금 아침과 주말 아침 하루만 일하면 됨.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이건 나를 위해 준비된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월수금 아침에 그 대학교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였는지 이제 혹시 지방시란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입니다. 네, 모두가 좋아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죠. 가운데 M자 로고를 보시면 맥도날드입니다. 그 지역의 맥도날드에서 물류 상하차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구인 공고 보고 왔어요 했더니 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냐? 한 3개월만 일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점장님 전 3개월보다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되게 기뻐하시면서 합격이세요. 내일 아침부터 꼭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다음날 아침부터 맥도날드에 이제 물류상하차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나간 첫날부터 점장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는 월수금 아침마다 큰 탑차가 들어와요. 그 탑차에 그 도시가 이틀 동안 소비할 햄버거 재료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이 도시 사람들이 이틀 동안 먹을 햄버거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원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맥도날드 지점 몇 개가 더 있나, 뭐 KFC나 버거킹이 몇 개가 더 있나 곱하기를 하면 대충 원주 사람들이 이틀 동안 먹는 햄버거의 양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들을 다 하차시키고 검수하고 2층에 건자재실로 올려서 또 유통기한별로 정리도 하고 그날 사용할 물건들을 1층으로 내려오고 또 폐기할 거 폐기하고 그럴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이 일이 좀 힘든 일이어서 대학생들이 일을 하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도 연락이 안 된대요. 다 도망가거나 병원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진짜로 1년 동안 사람을 못 구하고 계속 바꾸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당신이 3개월만 일해주면 도망가도 괜찮고 책임도 안 묻겠다 부탁드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4개월 동안 이 일을 성실히 해주게 돼요. 근데 그건 제가 뭐 특별히 성실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맥도날드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을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루라도 안 나가게 되면 그달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이 돼요. 그건 저와 제 가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무척 열심히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점심 12시가 좀 넘어서 끝나는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대학에 출근해서 1시에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럼 딱 출석을 부르면 딱 1시였어요. 학생들에게 지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맨날 학생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제가 막 4층까지 뛰어갔던 기억도 나고 그럽니다. 근데 출석을 부르고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교탁에 한참 숨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아침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여기 나가면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뭐 교수님 왜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뭐 이럴 것 같아서 여기 숨어서 강의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뭐 좀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냥 출석 부르고 바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건강해졌던 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렇게 운동 같은 노동을 하고 또 점장님이 고맙다고 집에 갈 때마다 비싼 햄버거를 막 챙겨줘서 삼시세끼 햄버거를 잘 챙겨 먹었더니 되게 건강해졌어요, 이때. 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1년이 됐다는 건 아이가 돌이 됐다는 뜻이죠. 대학에는 비정규직을 위한 상조회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공식적인 축하나 위로를 받기가 어려운데 제 아이의 돌 때도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맥도날드의 명의로 제 월급 통장에 5만 원의 축의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장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점장님이 저랑 동갑인 83년생 여성이었는데 점장님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건강보험도 보장받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 축의금은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이 막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민섭님, 저희는 그냥 법을 지킨 거예요. 건강보험법에 있는 대로 해드린 거고 또 그리고 이 축의금도 맥도날드 내규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대학생들이 결혼해도 다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래도 이 대학이라는 곳이 뭐 맥도날드 같은 곳보다는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겠지. 그리고 더 법의 눈치를 보고 있겠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있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누가 그런 곳에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맥도날드에서 이제 1년 동안 넘게 일을 하는 동안 그러한 이제 믿음들이 계속 흔들리고 또 물음표 같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때 정말 큰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요. 어째서 지식을 만드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인 맥도날드보다도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건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연구실에서 글을 한 편 씁니다. 그 글의 제목이 아까 보여드렸던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글을 뭔가 좀 대한민국 대학원생이나 시간 강사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썼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 대학에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공부를 왜 하고 있는 거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A4 용지에 한 3쪽 분량의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왜 썼지 생각하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립니다. 한 50명쯤 읽어주면 좋겠어 하고 올렸는데 그날 집에 가기 전에 봤더니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더라고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읽었지 하고 이제 댓글들을 보는데 댓글도 수백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댓글이 되게 반대를 많이 받고 거의 이제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가려져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건 네가 지방대에서 공부해서 그래. 네가 명문대에서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이제 막 이런 댓글이 있었고 그 밑으로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난 네가 말하는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도 얘랑 똑같아. 뭐 이런 댓글이 있었고 2가지의 댓글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시간 강사의 댓글이었어요. 나는 너랑 동갑인 시간 강사인데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보는 게 처음이야. 너무 고맙고 내가 많이 울었어. 너의 글을 좀 계속 보고 싶어라는 거였고 또 어떤 회사원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도 너랑 동갑인 회사원이야. 근데 나는 네가 알 만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 삶도 너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본 순간 그냥 나는 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왜 누군가가 내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와 연결됐다, 내가 하는 일로, 내가 하는 글쓰기로 연결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이 글을 좀 계속 쓰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즐겁게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싶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인문학 수업이니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잘 생각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대답하세요. 자기 자신으로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체적인 개인으로 잘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제가 정작 내가 누구인지, 사회인인지, 노동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답을 할 수가 없고, 뭐 나의 결혼이나 노동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무척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김민섭이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글을 계속 쓰자 하고 지방시라는 글을 이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납니다. 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대학원생이나 시간 강사들이 이 글을 막 공유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리면 그날 막 지방시라는 글이 여기저기 막 퍼져서 대학원생들이 내 얘기야 하고 있는 것들이 저도 보여서 제가 계속 써 나가다가 출판사에서 제안이 옵니다. 이거 너무 연재 잘 보고 있는데 혹시 책으로 낼 수 있겠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제안이 온다면 책으로 내시겠습니까? 안 내시겠습니까? 어, 지금 아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독서를 좋아하고 또 언젠가 내 책을 내고 싶어라는 그러한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아마 낼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작가가 되는 게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고 또 그리고 대학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렇게 적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국문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꼭 글 써서 밥을 먹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썼는데 국문과에 진학해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참 많구나. 나는 잘 못 쓰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럼 연구라도 해야지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문학 청년이었던 거죠. 되게 설렜어요. 내 책을 내준다고 하니까. 근데 동시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내게 되면 난 대학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없게 될 거다라는 뭐 그런 확신이었어요. 대한민국의 학계는 아주 좁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공간, 뭐 예를 들면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에 대해서 좋은 글을 썼다 하면 뭐 누가 밥도 사주고 막 하겠지만 뭐 쓰다 보니 좋은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이 책을 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책을 내겠다라는 답장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지식이라는 게 대학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아주 굳게 믿어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의실과 연구실은 대학에만 존재하고 지도교수도 대학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대학 바깥에서 노동을 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재료를 나르면서도 배운 게 아주 많았고 또 그러면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뭔가를 나르면서 생각했던 논문들이 더 평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의실과 연구실이 대학 바깥에도 더 크게 마련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든 내 지도교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막연히라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대학에서 나온다고 해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는 또 새로운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무엇보다도 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됐고, 책이 나오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책이 나오고 저도 대학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잘 돼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2쇄를 찍게 됐다고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라고 하셨고 누가 샀나 봤더니 전국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다 샀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막 제보가 들어왔어요.
야, 우리 대학원 연구실 서재에 네 책 없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막 화제가 되다가 어,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 제가 그 책을 썼다라는 걸 이제 내부에서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뭐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에게 동료들이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은 그게 원망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후배가 그런 글을 썼으면 저도 찾아갔을 거고 똑같은 말을 했을 거거든요. 대학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어떤 조직에 있든 그 개인들은 그 조직의 문화와 제도와 언어에 순응하고 개인의 이름을 계속 지워갈 것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은 지워지고 나를 규정하고자 하는 질문이나 노력이나 고민도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고 그 직장 안에서의 그 조직 안에서의 어떤 언어와 제도에만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범위도 그 조직 바깥을 그 조직 안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자리를 마치고 저는 다음날 새벽에 연구실에 가요. 그리고 그동안 공부하던 책들을 다 박스에 넣었더니 한 7박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을 다 차에 옮겨 싣고 이제 대학에서 나오면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뭔가 서명해야 될 서류도 없고 뭐 문제가 될 만한 일도 하나도 없어서 10년 넘게 제가 공부했던 대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학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맥도날드 그만둘 때 이야기는 좀 되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재미있어 하셔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맥도날드도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삶을 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점장님에게 저 점장님 저 다음 달부터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사람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점장님이 저 처음 일할 때 약속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3개월이었죠. 근데 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절대 안 된다. 민섭님이 우리 매장을 그만두면 우리가 3일 내로 망한다. 그만큼 중요한 분이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 시급을 올려드리겠다. 아니, 시급을 3번이나 그동안 올려줘서 이미 최고 시급자인데 또 시급을 올려준다 하셔서 잠깐 흔들리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나오고 싶어서 이제 점장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아, 이사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잡겠지. 근데 가까운 데로 간다 하면 택시비를 주고 나오라 할 것 같아서 먼 데를 생각하다가 제주도를 떠올리고 제주도로 이주를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점장님이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근데 제주도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제주도에는 맥도날드가 지점 몇 개가 있는데 점장들이 다 내 친구들이니까 이게 소개서를 써드리겠다. 그리고 당신은 제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로 이주를 하든 다음날 아침부터 그 동네 맥도날드에서 일할 수 있을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같이 일한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 사실은 여기 옆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오게 됐고 여기도 같이 그만두려고 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정말 어쩔 수 없겠네요 하고는 2장의 서류를 주시더라고요. 한 장의 서류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서류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우리 가족의 건강보험을 앞으로 2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라는 서류였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다 법에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일했던 그 대학과 1년 4개월 일했던 맥도날드 중에 조금 더 저를 노동자로서 그리고 어떤 개인으로서 잘 뭐랄까요 보장해줬다라고 할까요? 대해준 곳은 맥도날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맥도날드가 좋은 기업이란 뜻이 아닙니다. 네, 뭐 전 잘 일을 했지만 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뭐 기관들, 대학이라든지 뭐 기타 기관들, 뭐 그런 곳들의 노동 환경이 우리 생각처럼 건강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쓰는 동안 나도 지방십니다 하는 막 그런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 뭐 많았던 게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왔고요. 그리고 종교기관에서도 왔고 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왔던 것 같아요.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왔던 메시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남들의 복지만 신경 쓰는 곳이고 직원들의 처우는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강사 일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야라고 여러분께 다가가기보다는 여기저기에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 지방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에서도 맥도날드에서도 나오게 됐는데 되게 막막했어요. 내가 이제 뭘 하지? 뭘 해서 이제 돌이 지난 아이를 먹여 살리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묻지 않고 김민섭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어울릴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제 뭐였냐면요. 바로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물어보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대학에서 10년 넘게 논문만 읽고 쓰고 했는데 그러면서 쓰고 싶었던 글들이 많이 있었다.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좀 그 글들을 쓰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1년 동안 쓰겠다. 그래서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벌면 계속해서 좀 글을 쓰고 2천만 원을 못 벌면 다시 맥도날드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 다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 아내가 저라는 사람을 알고 불과 1년 만에 거의 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걸 다 옆에서 본 사람이고 뭐 고맙고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왜 2천만 원이었느냐라고 하면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린 언제쯤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밥이나 먹자. 그건 정규직이 되기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언젠가 1년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1년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으면 그건 나에게는 한 성공의 증표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처 카페에 갔어요. 이제 그동안 연구실에 갔지만 이제 갈 수 없게 됐으니까 근처 카페에 가서 글을 쓰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연구실보다 더 좋은데 커피라는 게 이렇게 맛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카페에서 나옵니다. 왜 나왔냐면 제가 쓰는 글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이런 글을 쓰려고 대학에서 나온 게 아닌데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은 뭐지? 이제 그러다가 지방시라는 글을 사람들이 왜 읽어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 글은 제가 노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한 사람으로서 일상을 버텨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 몸에 새겨져 있는 글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물음표를 던지고 답을 하면서 옮겨 적은 거더라고요. 그런 글은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멋진 경험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경험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런데 글로 쓸 수 있는 언어들은 우리 몸에 이미 많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야 이거 누가 읽어주겠어. 아우 나는 글을 못 써. 이러면서 잘 옮겨 적지 않죠. 그렇지만 그 글들은 무척 소중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길어 올리는 그 언어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언어의 기록들은 타인에게 지식을 뭐 전달하진 못해도 그들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잘 쓸 수 있고 써야 되는 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옮겨 적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내한테 다시 얘기를 해요.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미안한데 나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 이제 그러면서 글을 쓸게.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되게 아내로서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버거킹으로 갈 거니 롯데리아로 갈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되게 얄미워서 이제 좀 짜증을 내면서 이번에 다른 거 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속으로 좀 민망했어요.
그 제가 그러니까 글을 쓰던 스타벅스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돼 있길래 맥도날드 다음은 스타벅스로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야 이제 다른 걸 해야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고민을 시작했는데 저는 지방시라는 책에서 저를 무엇으로 규정했냐면 유령이었어요. 사회인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유령이었는데 대학에서의 시간을 유령으로 규정한 건 제가 그곳에 어떤 강의실이나 뭐 도서관이나 연구실 등등 여러 공간에서 김민섭이라는 어떤 단단한 개인이 아니라 마치 그 공간을 부유하고 배회하는 유령처럼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했어요. 유령은 아니었는데 나도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어, 저를 대리인간이었다라고 그때 문득 규정하게 됐어요. 대리인간. 그러니까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나 이 사회와 시대의 욕망 같은 것들을 그걸 나의 욕망이라고 믿고 대신 수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뭐 락강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그 책을 읽었을 땐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내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어쩌면 일부러 애써 믿으면서 그걸 대신 수행하며 살아왔구나. 나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나는 내가 아니라 대리인간처럼 살았던 거구나. 이제 그렇게 저를 규정을 하게 되고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지 생각해 보다가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뇌가 시키는 대로 생각을 했다가 하나의 노동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동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노동을 떠올리고 되게 설렜어요. 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재료를 나르면서도 이렇게 많은 걸 배웠는데, 대리운전, 타인의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설렜어요. 그리고 나는 그 차에 탄 차의 주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지식을 배우는 건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는 또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새로운 나와 만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되게 설레서 근데 대리운전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검색을 했어요. 근데 검색을 했더니 막 뉴스 기사들이 막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카카오톡이 이제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3일 뒤에 첫 기사 면접을 본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이게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이벤트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1년 반 전에 맥도날드 구인 공고를 본 건 분명히 우연이었지만 그건 제 삶의 어떤 필연이 되어 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쩌면 나를 위해 준비된 필연이 아닐까. 내가 여기에 나를 맡기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면 나는 다시 새로운 김민석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말 첫 기사 면접을 보러 갔고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 1기 대리기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카카오톡이 첫 번째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저도 대리운전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노동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으면 두 번째 책을 이걸로 써야지. 근데 배우는 게 없으면 굳이 이걸 쓰지 않아야지 하는 거였어요. 일을 시작한 게 2016년 5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리운전을 시작하는데 한 2달 정도를 원주에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원주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저와 이렇게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2번을 만나기도 했어요. 2번 만났는데 그분이 3번째 만나면 제가 술 한잔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대리기사한테 술 사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3번은 못 만났어요. 네, 이제 그렇게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이제 첫 콜을 받았는데,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2km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 그래도 한 10분이면 도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뛰고 걷고 하고 있는데, 출발한 지 한 3분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 차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를 받아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마디라는 건 되게 호칭이잖아요. 호칭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나온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전화벨이 울리니까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 했던 말은 당연하게도 네 사장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라고 불린 사람은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제일 많이 듣는 호칭 중에 하나인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아저씨란 호칭을 들은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저의 호칭은 되게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민서바 이게 다였거든요. 그 누구도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아직 초면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초면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생각했어요. 호칭이라는 건 어떤 한 개인에게 환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관계에서 위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저씨라는 호칭은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둘의 위계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선생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기사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듣기 싫은 호칭들이 있을 거예요. 글쎄 여성분들에게 여쭤보면 거의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듣기 싫은 호칭은 아줌마다라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아저씨란 말은 그다지 좋아하는 호칭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의 위계를 나누고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기사님이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저를 자기 자리로 초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이면서도 그 옆에 있는 을이라는 존재를 갑의 자리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호칭에서부터 갑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네, 뭐 그렇게 첫 손님을 만나서 이제 운전을 끝내고 나니까 오늘 여기가 이제 원주잖아요. 문막의 농공단지에 제가 도착을 해요. 밤 11시에. 그래서 어떡하지? 여긴 아무것도 없고 논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집에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대리기사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대리기사입니다. 대리운전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렇게 대리운전을 하고 나왔으면 되게 좋은 해피엔딩일 텐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사님이죠. 그 기사님이 저에게 저도 대리기사입니다. 저도 여기 갇혔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문막에서 제가 살고 있는 원주 시내로 들어왔는지는 이제 제가 이후에 쓴 책에 밝혀놨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 책 사보시란 얘기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사님은 서울에서 오셨대요. 서울에서 원주까지 오셨다고 해서 제가 그럼 돈 많이 받으셨겠어요? 한 10만 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되게 정색하시면서 그거 받고는 안 오죠? 20만 원 정도 받고 왔어요 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여기 지역 대리기사시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봐서 저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되게 실망하시면서 그럼 우리 나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고 이제 큰 도로로 나왔는데 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택시를 이제 갑자기 세우시는 거예요. 문막에서 시내는 10,000원 넘게 나오는데 한 2만 원 나올 텐데 내가 오늘 대리비 받은 게 12,000원인데 택시비를 10,000원을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 안 돼요. 여기 택시비 되게 비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그 기사님께서 그 택시 기사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기사님 여기 대리기사 2명이 있는데 시내까지 5,000원씩 내고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척 정중하게 물었고 저는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기사께서도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그럼요 어서 타세요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막에서 시내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대리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100번 정도 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0번 정도 운전을 하고 이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떤 두 번째 물음표가 저에게 생기게 되는데 어쩌면 이 사회가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 아닌가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대리운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대리운전을 해온 존재구나라는 거였어요.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으로 나의 차를 운전해 왔다라고 믿었지만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목소리가 내가 목적지로 가는 속도와 방향까지도 계속 통제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나의 대리인간이 되기를, 또 이 사회의 대리인간이 되기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은 운전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집으로 와서 노트북을 열고 이 문장을 적습니다.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다. 그리고 그 밑에 대리사회라는 이 책의 제목을 적습니다. 그 앞에서 썼던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가 나는 괜찮은가? 나는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글이었다면, 이 대리사회라는 책은 고백이 아니라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선언이었어요. 이 사회는 어떠하다.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대리운전이 끝나고 나면 한 새벽 1시쯤 되거든요. 그럼 집에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2달 지나고부터는 서울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럼 새벽 1시 이후에도 대리운전 콜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 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선배들의 시간이어서 저는 이제 1시쯤 되면 근처에 24시간 뭐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해장국집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그날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첫 차를 기다리면서 이제 첫 차를 타고 나오는 그런 일과들을 이제 반복하다가 지방시란 책이 나오고 정확히 1년 만에 이 대리사회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무척 중요한 책이었어요. 이 책이 잘 되면 계속해서 좀 작가로 살아가려고 했고, 이 책이 잘 안 되면 글쎄 어떻게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올 때쯤에는 이 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괜찮다는 생각도 했어요. 잘 안 되면 뭐 아침엔 맥도날드에서 물류상하차 일하고 저녁에는 뭐 대리운전 일을 하면 되지. 그걸로 충분히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라는 게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뭐 또 책을 펴고 공부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을 내 강의실과 연구실 삼아서 그리고 내 언어로 나의 삶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이때는 생겼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책이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2천만 원 벌면 계속 글을 쓰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책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벌어봤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뭐 여기저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김민섭이라는 작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오늘 원주 시립도서관에 초청받은 것도 아마 이 책이 잘 됐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계속 내가 작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글을 쓰게 됐고, 세 번째 책을 뭘로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동안 뭐 대학에서든 아니면 또 대리운전을 하면서든 그 들었던 여러 언어들이 있었어요. 말들, 언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 싶어졌고, 또 이제 첫 번째 책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두 번째 책은 이 사회는 어떠한가라는 질문, 그렇다면 세 번째는 나에서 확장된 물음표, 사회에서 더 확장된 물음표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는 훈의 시대라는 책을 씁니다. 훈이라는 건 언어입니다. 한 언어, 그러니까 한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을 그 시대의 무엇으로 유령으로 만들고 대리인간으로 만드는가, 저는 그걸 언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냥 언어가 아니라 훈이라는 언어입니다. 훈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죠. 뭐 집에도 가훈이 있고요, 학교에도 교훈이 있고, 또 뭐 회사에도 사훈이 있고, 여러 훈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새겨진 언어들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여러 공간들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언어들이 있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언어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학교에 있는 동안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쓸 때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걸 써야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혁신, 융합, 뭐 창의, 뭐 그런 단어들이 연구를 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훈으로 작용을 했고, 또 저마다의 훈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훈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통제하고 규정하는 언어들이라고 판단하고, 뭐 학교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회사라든지
개인의 어떤 훈들이라든지 그런 걸 수집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세 번째 책을 쓰고,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최근에 쓴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만난 사람들, 제가 했던 경험들 그런 걸 적어두었는데요. 이 중에 두 번째 챕터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 연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이야기는 무척 좀 편안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장에 항공권이 있습니다. 인천과 후쿠오카를 오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고요. 보시면 2017년 12월 벌써 이제 4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요. 제가 이때 35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국으로 여행을 한 번도 안 갔구나라는 게 이제 떠올랐어요. 갑자기 좀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여행 한 번 안 가고 살았지? 생각해 보면 연구실을 오래 비울 수가 없기도 했고 또 여행 가는 건 돈이 아주 많이 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정말 거의 가지 않고 살았는데 이게 좀 억울해져서 그래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혼자서 좀 해외 여행을 다녀와야겠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를 갔다 왔냐 했더니 뭐 유럽, 동남아, 대만, 일본, 중국 등등 뭐 되게 여러 군데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번도 못 가봤어 얘기했더니 너무 불쌍한 인생이라고 한 2박 3일 동안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어딜 갈 수 있나 하고 막 찾아봤는데 뭐 어디를 가겠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보니까 여기 일본 후쿠오카였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항공권 티켓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이거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네, 누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1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1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네. 네, 무척 어린 아이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다녀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100만 원쯤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9만 3천 원인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뭐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구매를 했고 보니까 뭐 유료 활동료가 붙어서 10만 8천 원이 됐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이제 쌌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좀 아파서 그때 병원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별건 아니지만 하루쯤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그 제가 출국하기 하루 전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 그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 이날 꼭 수술을 하셔야겠대요. 그래서 전 선택을 해야 됐는데 공항으로 갈 것인가 병원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다 병원 가시나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공항으로 가라 많이 기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왠지 2박 3일 다녀와서 10년 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길래 아니다 내 병원으로 당연히 가려고 했다 하고 이제 여행사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못 가게 됐는데 환불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3,000원이 환불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3,000원이면 너무 그 수수료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났는데 제가 대학에서 나올 때 좀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나를 닮은 사람들에게는 좀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상담원도 그냥 노동하고 있는 개인일 뿐이고 또 뭐 책임자 나와 이렇게 해서 뭐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그냥 저랑 닮은 노동하는 한 개인일 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서 몇만 원 더 받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나중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또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무엇도 바꾸지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노들을 잘 간직했다가 나와 닮은 사람들과 함께 분노하면 저는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나 제도 같은 것들을 또 언어들을
조금씩은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차라리 이걸 누구한테 양도하면 13,000원보다는 서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 그냥 이거 지나가는 사람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양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양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와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대한민국 남자여야 된다. 여자는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여성분들은 다 못 가게 됐고, 두 번째는 그 남자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된다. 김민섭이 아니면 여행을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김민섭 씨의 여권에 있는 영어 스펠링이 띄어쓰기까지 모두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은 2주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민섭의 섭을 SEOP를 쓰는데 SEOB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또 SOB, SUP 등등 여러 가지 섭들이 있어서 여행 갈 수 있는 김민섭 씨를 찾아도 이제 여권을 펼쳐보면 아, 이게 다르네요.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그 김민섭이라는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흔한 이름이라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온갖 김민섭들이 다 나옵니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농구 선수가 다 있는 이름이고 다 현직으로.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김민섭들이 있어. 뭐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학연구원에 근무하는 김민섭 씨는 바다거북의 생태를 연구하는데 한 2년 전에 팀장으로 승진을 하셨고, 또 뭐 정동 세실리아 극장장 김민섭 씨는 코로나 때문에 40년 동안 이어온 극장이 문을 닫아야 했고, 또 뭐 경북고에는 무용계 신성이라는 고등학생 김민섭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김민섭들을 검색하면서 처음에는 좀 싫었거든요. 근데 지날수록 그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아, 이 김민섭 씨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응원하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또 어느 날은 어떤 학교 폭력을 당했던 중학생 김민섭 씨의 기사를 본 일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우울했어요. 내가 이 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걸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쩌면 내가 이런 김민섭이란 흔한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김민섭 씨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보내줘야겠다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기하고 이제 김민섭 씨를 찾기 시작해요.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여러분과 이름이 같은 여행을 갈 그 사람을. 저는 이제 그때 페이스북에 계정이 있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이 글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공유도 하면서 이제 이 글을 확산시키기 시작을 했고, 또 우리 댓글을 보니까 자기 친구 김민섭 씨를 태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 김민섭 씨들은 내가 이 스펠링이 달라. 너무 아쉽다. 뭐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3일 정도가 지나는 동안 계속 댓글들은 늘어나는데 정작 김민섭 씨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동안 저도 이제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작가가 댓글을 답니다. 그 작가는 이제 글 쓰는 의사로도 유명한 남궁인이란 작가였는데요. 저랑 나이가 같아서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분인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 김민섭 작가님, 이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 남성이 평일에 2박 3일 동안 그것도 혼자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름이 같아야 하고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 같아야 하고 그로 인해 그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역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하고 납득이 됐던 게, 제가 배웠던 통계를 떠올려 봐도 2의 몇 승이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 숫자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남궁인 작가가 댓글을 하나 더 남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게 인문학의 역할이겠죠. 전 잘 모르지만. 그걸 보고 괜히 되게 얄미워져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라도 꼭 찾는다 이런 심정이 돼서 열심히 또 찾기 시작했고, 4일째 되는 날 메시지가 한 통 옵니다. 그 메시지가 김민섭 씨에게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가 김민섭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나요?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93년생 김민섭 씨였고, 그러니까 25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여행 가기에 적합한 김민섭 씨가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메시지가 한 통 또 왔어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미 주기로 했는데 거절해야겠다 하고 보는데 다행히 김민섭 씨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김민섭 씨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부분 때문에 흔쾌히 떠날 수 없을까 걱정이 돼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숙박비를 부담하고 싶은데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집이 어려워서 시간과 비행기표가 있어도 여행을 가지 못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초면에 신뢰를 무릅쓰고 메시지를 드립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숙박비를 30만 원을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전 이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대단히 다정하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다정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뭔가를 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뭐 여기 뒀으니까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무척 이렇게 다정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저는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이걸 양도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분은 이름이 같지 않아도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을 그 김민섭 씨에게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의 제자들. 아, 이 학생들은 내가 비행기표를 줘도 여행을 못 가겠지. 그래 내가 숙박비를 주면 어딘가에 있을 내 학생들과 닮았을 김민섭 씨도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지. 아마 이건 대단히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을 연결을 해드렸고 김민섭 씨는 이제 항공권에 숙박비까지 후원받아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하는 내용을 올렸고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이제 김민섭 씨가 댓글을 달았죠.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서 밥 살게요. 근데 그 밑으로 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저에게 올해까지 유효 기간인 후쿠오카 그린패스 1일 버스 승차권이 2장이 있어요. 전 어차피 올해 안에 다시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주소를 보내주세요 하고 정말 이걸 등기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일본은 버스비가 비싸서 교통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하루 종일 공짜로 버스를 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교통비를 후원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와이파이 렌탈 업체 대표인데 김민섭 씨가 꼭 우리 업체 걸 쓰면 좋겠다. 근데 홍보로 비추어질 것 같으니 상표를 다 지우고 이렇게 퀵으로 보내드리겠다라고 해서 통신비를 지원해 준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전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본 야경이 너무 멋있었다. 이걸 김민섭 씨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입장권이 한 장 나에게 남아있다. 이걸 보내줄게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청년의 여행을 도와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여행을 한 5일 정도 남겨두고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오는데 그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가님 저희 카카오에서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잘 봤는데 김민섭 씨의 여행을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좀 후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와, 카카오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의 후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또 그리고 나도 좀 같이 보내주지 않을까 하고 되게 막 설렜는데 카카오에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 김민섭 씨가 졸업 전시 비용을 마련을 못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럴 거다. 이 김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서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에서 졸업 전시 비용까지 함께 후원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네, 당연히 괜찮죠. 너무 멋진 일이죠. 근데 이제 카카오에서 그냥 돈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테고 작가님이 이 내용을 글로 써서 주시면 저희가 이걸로 크라우드 펀딩을 열어서 누구나 김민섭 씨의 여행과 김민섭 씨의 미래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걸 진행했는데 278명의 사람들이
254만 9천 원을 모아서 이 청년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여행 잘 다녀오고 비용이 남으면 졸업 전시에도 좀 보태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여기 두 명의 김민섭이 있습니다.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그 학생인데요. 이제 공항으로 가는 날, 저도 얼굴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아침에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병원으로 안 가고 공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아이의 수술이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중간에 연기된 걸 알았는데 도저히 제가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안 될 것 같았어요. 전 살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제가 가겠다고 안 했던 게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이제 만났는데 이 청년이 먼저 그 여행 티켓을 발권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제가 이걸 발권을 하는데 여행사 직원이 그러셨다. 아, 김민섭 씨시죠? 제가 발권해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김민섭 씨가 여행을 간다라는 걸 공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이제 방송국 카메라도 한 대 와서 찍고 있었고 김민섭 씨는 또 이제 일본으로 가자마자 무슨 생방송으로 라디오 녹음까지 준비되어 있을 만큼 이제 이게 많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여행 가기 전날 모닝 와이드라는 곳에 특집으로 한 10분 가까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이제 둘이서 처음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김민섭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저는 여기에 뭔가 멋지게 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뭐라고 멋있게 답을 해야 되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말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근데 저는 이때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하는 질문을 제가 또 많이 했다라는 걸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많이 힘들고 외롭고 막막할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뭐 건강보험 어떻게 됐냐, 내가 대신 내주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또 저를 채용하러 기업의 대표가 오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네가 글을 쓴다고 들었는데 그럼 작업실이 필요하지 않냐, 내 오피스텔 남는 게 있으니 거기서 글을 써라, 뭐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소갈비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소갈비를 얻어먹다가 그랬어요. 아, 저는 돼지갈비도 잘 먹으니 앞으로 돼지갈비를 사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소갈비를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계속 소갈비를 사주시더라고요. 소갈비를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대리사회라는 책이 나오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전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를 왜 도와주신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들의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거의 비슷했는데 저는 그 말을 이 청년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바로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제가 오늘 공항으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근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 사람 덕분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항에 와서 저한테 생각했던 걸 말로 들으니까 너무나 신기하다라면서 웃었는데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좋았고, 그런데 그 청년이 되게 피곤해 보였어요. 잠을 못 잤는지 막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고 그래서 여행 간다 생각하니까 설레서 잠을 못 잤나 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취업 준비 때문에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제 몫을 다 해야 돼서 한 이틀 정도 밤을 샜다. 근데 이제 제 몫을 다 했으니까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이 이 청년을 왜 도와줬는지를 뭔가 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졸업 전시 비용을 준비 못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청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연약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던 게 아닌가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사회의 공공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을 겪어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은 잘 되어야 한다. 이 청년이 잘 되면, 여행을 잘 다녀오면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 모두 잘 되고 무엇보다도 나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감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청년은 이제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저에게 한마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 내용을 꼭 책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뭐였냐면, 저 정말 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작가님이 83년생이고 제가 93년생인데, 제가 여행 잘 다녀와서 잘 살다가 언젠가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꼭 찾겠다. 꼭 찾아서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받았던 여러 어떤 후기들이 저에게서 단절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단절되지 않고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에게도 연결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연결을 확장시키지 않을까,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자신의 연결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02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연대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연대해야 해. 그런데 이제 그때 얘기했던 연대라는 건 되게 우리가 꼭 만나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만나서 함께 있다라는 걸 감각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비슷한 깃발도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비슷한 구호를 외쳐야 하고, 어깨 동무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연대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바깥은 모두 우리가 투쟁해야 할 대상이야 라면서 연대를 만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모두는 대단히 느슨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결국 느슨한 연결과 느슨한 연대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 김민섭 씨 프로젝트, 찾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단한 밧줄로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아주 가느다란,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느슨한 끈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도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잡아당기면서 저 여기에 있어요라고 하면, 아, 당신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평범한 감각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야 할 대상이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결이 비슷하고 우리와 지향이 비슷한 사람,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닮음이라는 범위를 점점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 브랜드가 같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이 같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닮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낯선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닮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책을 쓰면서 동정의 감각이라고 정리했는데요. 동정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케 여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동정이라는 건 같은 정을 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처지에서 사유하는 일, 그리고 그를 내 옆으로 초대하는 일, 서로의 정을 갖게 만드는 일이 저는 동정의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동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하고 공부했던 100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동정이라는 것이 그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연결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적어도 가장 먼저 단단해져야 할 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에게 먼저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질문하고,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답을 하고 나면 그 물음표가 좀 더 건강하게 확장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괜찮은가? 당신은 괜찮은가? 이 사회는 괜찮은가? 이 시대는 괜찮은가?
그 이후에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개인으로서 모두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